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라고 해서 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2천만 원 초과분이 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됩니다. 여러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연말정산 했는데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내야 한다. 이거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31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도 내셔야 한다는데 똑똑하게 세금 내고 절세도 챙기는 방법.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호지영 세무사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쉬는 날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근데 제가 문득 오신다고 하니까 그 대사가 떠올라요. 더 글로리라는 OTT 히트작 중에 보면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고. 네. 근데 올해는 양쪽 다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제 3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그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거의 1,000만 명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4년 전보다 49%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22년 말에 레고 사태,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해서 그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 상품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금융소득이 많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맞물려서 올해도 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재테크 잘하신 직장인들도 많았고 사장님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알죠? 이제 매해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이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친절하게. 그렇죠.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네, 이제 정해진 기한이 5월 말까지이고요.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이제 5월 말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아예 세금을 계산해서 딱 확정해서 얼마 내야 된다. 납부 금액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부터는 ARS로도 확인만 하고 딱 금액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까지 생겨날 정도로 네.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어떻게든 손쉽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배려가 된다. 근데 아까 세무사님 오신다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희님께서 따님이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데 딸내미도 요거 종합소득세 내야 되나요? 물어보셨거든요. 아마 대학생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아르바이트 그 금액을 정산을 받을 때에는 일부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세금을 다 정산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소득도 다 5월 달에 신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주인님이 그 환급 받으라고 문자가 왔다고 하셨는데 카톡으로 그거 아마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 받으세요. 이렇게 오는 거는 이게 뭐지? 받을 돈이 있나 해서 클릭하면은 관련 앱을 설치해라 이런 광고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근데 세금 물론 내야죠. 정직하게 내야 하지만 또 절세의 요령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 살짝 좀 알려드릴까요? 그렇죠. 소득세 이제 절세 방안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먼저 그 종합소득세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금액에서 관련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여기에 각종 공제들을 적용해서 정해진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세율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 절세를 해야 되는 방안 같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감되는 항목을 내가 잘 챙겨서 늘려야 되는 그런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차감되는 항목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내 음절이에요. 비용 처리. 맞습니다. 비용 처리라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비용으로 처리돼서 세금 대상에서 빠지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수입과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업무를 위해서 뭐 취득한 물품이 있다라거나 뭐 업무상 이동할 때 뭐 차량에 대한 유류비 같은 것도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업무랑 관련이 없는 뭐 가사 비용 같은 것들, 뭐 마트 우리 장 보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공제 대상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들은 그 증빙이 있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뭐 이제 사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그 증빙이 되겠고요. 카드 영수증도 적격 증빙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딱 5월이 돼서 영수증 모으려고 하면 또 힘들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렇죠. 그 평소에 개인 용도랑 사업 용도의 카드를 좀 별도로 관리하시면 이럴 때 좀 편리하게 비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어때요? 프리랜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동안 그 사업 그 증빙을 잘 마련해 두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쓴 비용을 가지고 공제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보통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요. 그 소위 나는 그때그때 프로젝트별로 수입을 얻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프리랜서의 범주에 들어갈 텐데 최근에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회사와 만약에 계약을 해서 받으신다 하면 사업 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처리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좀 적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합산해서 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업 소득이 세금이 더 많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우리 비용 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용 얘기를 한번 다 하고 지나갈까 봐요. 비용 처리나 각종 공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혹은 더 내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 처리를 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비용 처리 처음부터 내가 관리를 할 때 어쨌든 비용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 여기서 잘 놓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뭐 거래처 경조사비 같은 거 챙길 수도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건당 이제 20만 원까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연에 3,60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비용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첩장이라던가 뭐 모바일 부고장 이런 것들을 잘 챙겨둬서 비용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말고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일정 금액에서 비율만큼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 그 방식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비율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고 추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정해서 계산하다 이런 방식인데요.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그냥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기 때문에 내가 실제 비용 장부 작성을 해서 비용을 공제받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경비율 방식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진 비율을 가지고 비용 정산을 받을 게 좋을지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따져보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돈을 좀 번다. 나는 사업 소득이 좀 된다. 이런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소득에서
금액을 일정 그 비율로 빼주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장부에서 계산해서 빼는 게 유리합니까? 이것도 사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네. 달라요. 네, 한번 케이스를 네. 볼게요. 네. 업종별로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비율을 정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은지 혹은 이거보다 내가 더 많이 썼다라고 하면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이랑 그다음에 수입 금액별로 적용되는 경비율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거보다 실제 쓴 비용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장부 방식, 실제 쓴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네. 비용 처리하고도 돈을 좀 쓴 것 같다 하면 따박따박 따져서 요걸로 해주세요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앞서 그 경조사 비용 말이죠. 이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해당되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 오늘 이 방송 한다니까 그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돌잔치 됩니까? 네, 이것도 뭐 이제 결혼식, 장례식이 한정된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아. 경조사비면 일단은 다 가능은 합니다. 아, 그래요. 경조사비, 회가변, 돌잔치 요것도 굳이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렇죠, 아, 그래요. 합니다. 네. 방향란님 자영업자입니다. 자동차 보험 낸 돈도 공제 대상 됩니까?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내가 업무에 쓰인 자동차라고 하면 뭐 유류비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고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동차 비용에 대해서는 그 업종별로 일정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도 한도 안의 금액이라고 하면 보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마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 있고 네. 사업자 등록이나 아니면 저는 법인으로 등록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게 개인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보통 프리랜서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사실은 하지를 않더라도 프리랜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자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창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면을 준다라든지 청년이 창업했을 경우에 주는 감면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인력 우리가 직원 같은 걸 고용을 많이 하면 주는 감면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면 눈에 띄게 세금을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는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좀 절세를 해서 감면받는 항목이 해당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덩치를 좀 키운다라고 하면 법인하고 사업자는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은 법인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랑은 별도의 세제 체제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과 법인은 아예 큰 체계가 다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은 기본적으로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세율 구조를 따라가고 이제 법인은 사실은 세율이 낮습니다. 9%에서 많게는 이제 22%까지 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세율 차이 때문에 보통은 전환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신다. 근데 대신에 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거 의무사항도 좀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게 좋으실지 이것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올해 늦었습니다. 올해 지금 바꾼다고 올해 대상이 되시진 않고요. 내년도 준비하실 때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 좋을 텐데 보험료나 카드 의료비 같이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 직장인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쵸.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장인들은 사실은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카드, 뭐 의료비, 교육비 여러 공제가 있는데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공제 항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인적 공제. 예,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인 네.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실은 따로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이 그 연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득공제 항목은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맞벌이 부부라던가 둘 다 사업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 가족을 좀 몰아주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보셔야겠네요. 알고 보니 우리 엄마 능력자. 엄마 1년에 최소 300만 원 이상 부업해서 벌고 계시면 이거 문제될 수 있죠, 나중에. 그렇죠. 공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한 사람 인적 공제를 양쪽으로 다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그쵸. 네, 바로 연락 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금 일할 계산해서 이거 나중에 혼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자들은 사실 퇴직금이 없지만 사업자들의 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잖아요. 노란우산공제. 네. 광고도 많이 하던데 이거 하면 좋습니까?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이제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소기업, 뭐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가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불이익금액에 대해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또 복리로 계속 굴리다가 나중에 이제 목돈으로 찾아서 퇴직금조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시면 이건 차압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게 참 좋은 맞습니다. 점인데 네. 사업하다가 업황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래도 이쪽은 이 채권자들이 빼갈 수 없는 돈이라는 거 이런 것들 보호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연금저축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연금저축도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항목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개인 연금저축 계좌 혹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라고 불리우는 계좌에다가 돈을 불입을 하게 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달이 넣을 필요도 없고 네. 연중에 한 번 그냥 통으로 넣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형편 좋을 때 한 번에 900만 원 넣으면 그렇죠. 세금에서 900을 빼준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네. 세액에서 900에서 세율을 곱해서 13.2% 곱한 금액만큼만 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 다달이 넣으실 필요 없으니까 한 연말 다가올 쯤에 나 그런 분들 괜찮은데 이번 많으시죠. 달에 네. 요때 한번 넣어두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요 좀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결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도 좀 바뀐다.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좀 손질을 했다고 하던데 요건 어떻게 바뀝니까? 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그 증여를 해주게 되면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금액 자체가 10년이 넘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작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특정 이벤트, 그러니까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증여공제 한도를 1억 추가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액이 총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뭐 기존 공제 5천에 1억까지 합치니까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그 증여를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네. 결혼한다고 치면 양쪽에서 1억 5천씩 신혼부부가 3억 원까지는 지원을 받아도 세금 맞습니다. 안 낸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곧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옵니다. 5월 15일인데 스승의 달이자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매주 매월 이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항목의 기부금 있는 분들은 이것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부금도 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정치자금이라던가 뭐 지정기부금, 적십자 회비 이런 것들은 내가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 적용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 뭐 절 이런 데다가 종교 기관에다가 기부한 금액들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동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꼭 입력을 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영수증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 본인이 다니는 절 있잖아요. 그쪽에서 영수증 처리가 다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거 받아서 맞습니다. 첨부해서 내시면 될 것 같고 0580님 작년에 제가 근로소득 빼고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천만 원 이상이니까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이제 실제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라고 해서 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2천만 원 초과분이 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5천 전체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2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내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세금이 정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만약에 본인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신다면 합쳐서 전체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별도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분한테는. 그렇죠. 뭐 쉽게 그 설명을 드려보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세율이 한 15% 구간에 해당을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엔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15.4%. 그렇죠. 네. 15.4%를 떼고 받기 때문에 이제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 3천만 원에서 이미 내 세율 구간이 15%인데 14% 세금을 떼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3천만 원에 대한 이제 1%, 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1%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시게 된다. 근데요, 이게 기한 내에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기한 내에 뭐 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31일이 지나버린 거죠. 그때까지 납부를 다 마치셔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가산세가 나중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내야 될 세금의 기본적으로 이제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이게 신고 기한 이후부터 일별로 이제 0.002%가 일별로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려주기 네. 때문에 가산세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31일에 엄청나게 빨간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두시고 그때 내야지 말고요. 그 전주까지 끝내야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알찬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다시 네.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호지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